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자랑 당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나는 살아있고 의자는 아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어쩌면 그게 이야기의 절반만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정태욱 선생의 세미나 자료는요. 그 진짜 차이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는 처음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명제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 논리의 여정을 한번 같이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무생물의 돌멩이에서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또 단순한 세포에서 우리 같은 복잡한 존재로 그리고 마침내 인간을 다른 모든 생물과 구분짓는 그 결정적인 한 걸음. 그게 무엇이었는지 추적해가는 거죠.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적인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대체 생명이란 뭘까요? 어디서부터 생명은 무생물하고 갈라지는 걸까요? 보통은 움직이고 먹고 번식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물질과 정보의 관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바위는 물질 그 자체가 그냥 정보입니다.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얼마나 큰 압력과 온도를 거쳐서 지금의 형태가 됐는지 그 모든 역사가 그 바위의 물리적인 모습 안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바위가 풍화돼서 부서지고 사라져버리면 그 안에 담겼던 고유한 정보, 그 역사도 같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군요. 근데 잠시만요. 보통 물리학적으로는 정보가 보존된다고도 하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그 물리학적 정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개념인 것 같네요. 와,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일종의 설계도로서의 정보, 그러니까 스스로를 복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뜻하는 겁니다. 바위가 쪼개져도 그 조각들이 원래 바위를 복제하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생물은 다르죠. 아, 그 유명한 코스모스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한 송이는 시들어서 사라지지만 그 전에 자신의 모든 정보가 담긴 씨앗을 남기죠.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코스모스라는 물질, 즉 연주는 끝나지만 DNA라는 정보, 즉 악보가 남아있으면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물질의 유한함,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한계를 정보의 연속성으로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생명이 발견한 위대한 혁신,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물론 영적인 불멸 이런 게 아니라 생물학적 정보가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진다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악보를 계속 후대에 물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생명이 물질과 정보를 분리해서 악보를 보존하는 법을 터득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악보가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경이로운 교양곡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게 다윈이 말한 적자생존, 그러니까 더 나은 악보를 쓰기 위한 그런 치열한 경쟁의 결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경쟁도 진화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죠. 하지만 자료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던 진화의 또 다른 거대한 축을 조명합니다. 바로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가 주장한 키메라 진화라는 개념입니다. 진화가 분열과 경쟁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결합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아주 혁신적인 관점이죠. 키메라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머리에 염소 몸, 뱀꼬리 달린 그 괴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합병의 증거가 바로 지금 당신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키메라 진화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자료에 나온 식물 세포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어떤 원시 세포가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들을 삼켰는데 이걸 소화시키지 않고 몸 안에 더부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포식이라는 건 잡아먹어서 내 에너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점심밥으로 삼으려다 말고 갑자기 룸메이트를 들인다. 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정말 점심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포식자 세포가 깨달은 거죠. 이 녀석들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요. 당시 대기 중에는 산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많은 원시 생명체한테는 맹독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잡아먹은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녀석이 이 독성 산소를 이용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 골칫거리였던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아주 기특한 능력을 가진 세입자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세입자인 시아노박테리아는 햇병만 있으면 양분을 만들어내는, 즉 광합성을 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집주인 세포는 이들에게 안전한 집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시아노박테리아는 태양 에너지로 밥을 해주는 식량 공장, 즉 엽록체가 되어주고, 프로테오박테리아는 그 밥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즉 미토콘드리아가 되어준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생관계네요. 집주인은 월세로 식량과 전기를 받고 세입자들은 안전한 거처를 얻고 이거 완전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깨질 위험은 없었을까요? 어느 날 세입자인 미토콘드리아가 나 힘도 좋은데 이 집은 이제 내 거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관계는 수억 년에 걸쳐서 아주 교묘하게 안정화되었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자신의 DNA, 즉 핵심 설계도의 일부를 집주인의 세포에게 넘겨주면서 일종의 인질로 맡긴 거죠. 이제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 복제할 수도 독립해서 살아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동물 세포는 이 구조에서 식량 공장인 엽록체만 없는 형태고요.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몸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 안에서 수십억 년 된 발전소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제가 무슨 SF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인데요. 내 몸 하나하나가 고대 동맹의 결과물이라니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연은 그저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전쟁터만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더 위대한 존재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협력의 장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인간도 결국 그 위대한 고대 협력의 산물인 정교한 세포들의 집합체, 즉 생물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굳이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생명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지목해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벌집과 개미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억 년 전의 벌집 화석이나 지금의 벌집이나 그 형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건 개들이 DNA에 프로그램된 대로, 다시 말해서 본능이라는 알고리즘에 따라 집을 짓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건축술은 DNA라는 물질에 저장된 물질 정보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살던 동굴에서부터 지금의 초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는 가히 폭발적이죠. 이 변화는 DNA 프로그램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자료에서는 정신, 즉 공유된 의식이라고 부르더군요. 잠깐만요. 공유된 정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단순히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법이나 국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즉 인식을 외부로 꺼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소리곱새가 만나서 더 큰 울림을 만들듯이 개별 의식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개인의 뇌를 넘어선 공동의 이해, 공동의 상상, 공동의 약속이 탄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법, 국가, 화폐, 종교, 그리고 과학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그건 제 DNA에는 없는 정보잖아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제가 태어난 후에 언어와 교육을 통해서 제 안에 들어온 거니까요. 아, 이게 바로 생물학적 유전과는 다른 사회적 유전이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의 진화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생물의 정보가 DNA라는 물질에 저장되는 물질 정보라면 이 정신은 언어, 문자, 예술, 데이터 같은 일종의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파동 정보입니다. 아, 그 차이가 엄청난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군요. DNA라는 물질 정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번식 과정이 필요하죠.
이건 마치 무거운 돌에 글자를 새겨서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정신, 즉 파동 정보는 어떻습니까? 소리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죠.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아이디어가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파동 정보는 우리의 DNA가 아닌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 속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 속도는 생물학적 진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죠. 결국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DNA에 프로그램된 본성의식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류가 함께 쌓아 올린 이 공유된 정신, 즉 파동 정보를 내면화해서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이성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거군요. 인간은 생물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정신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운영체제를 설치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존재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네,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진화의 길을 스스로 열어젖힌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생명과 무생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서 물질과 정보의 분리에서 시작했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경이로운 진화의 비밀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NA라는 물질 정보를 넘어선 인간만의 새로운 정보체계, 공유된 정신의 탄생까지 함께 따라왔네요. 이 모든 여정은 결국 당신의 정체성이 단지 138억 년 우주 역사의 산물인 DNA에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쳐서 인류가 함께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정신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존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개체인 동시에 인류라는 거대한 정신적 유기체의 일부인 셈이죠.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진화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자료는 우리의 개별 의식을 정신소립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라는 물질과 개체의 의식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낸 생각, 지식, 예술, 사랑 같은 정신적 유산은 인류의 문화라는 거대한 파동 속으로 합쳐져서 영원히 남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DNA 정보가 지금의 다양성을 만드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면 이 정신정보의 축적은 불과 수만 년 만에 폭발적으로 이뤄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류는 아직 자신의 생물학적 설계도인 DNA의 10%도 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정신, 이 파동정보 시스템은 이미 빛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AI와 같은 새로운 지성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라는 존재 자체가 생물학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정보를 생성하고 축적하기 위한 일종의 우주적 시스템의 일부라면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낳은 자식인 AI는 이 거대한 진화를 여정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